안녕하세요. 백병찬입니다. 부동산 되게 소란스러운 때예요. 지금 뭐 대부분은 망한다. 다 끝난 거다. 지금 뭐 정세부터 이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집값도 많이 올랐기도 했고, 나름대로 이 소수 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또 알아봐야 되는 내 집 마련 실수요자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부자병법의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릴까 합니다. 혼란기 맞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만은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한 위기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 시국에 부동산에 매수한다면은 최소한 3가지는 집중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평가 여부. 저평가 여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그 타이밍에 초점이 맞춰져요. 이거 언제 올라? 왜냐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내 부동산은 너무 안 오르더라.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이거는 성수기든 비수기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저는 이 시국에서는 어떤 타이밍에 대한 그 시기적인 요인보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부동산, 사고 싶다 또는 팔고 싶다 하는 그 부동산이 현재 저평가인지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게 시기적인 논의나 논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거든요. 저평가는 가치에 기반을 둔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격보단 가치의 기준을 둬야 된다. 최근에 저희가 재건축에 대해서 이 저평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서비스해 드리는 이 재부라는 사이트도 저평가인지 아닌지, 이게 너무나도 지금 판가름의 중요성이 올라간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선배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라는 이 키워드를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된다.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말이죠. 실수요자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실수요자분들은 언제까지 사야 되냐? 바로 가수요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크게 말해서 수요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수요와 실수요가 있어요. 가수요는 뭐 다른 말로 투자 수요라고도 하고, 실수요자분들은 대부분 내 집 마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실거주자분들. 보통의 시장은 말입니다. 가수요가 먼저 선점을 하고 후속적으로 실수요자분들이 추격을 해요. 근데 이 두 집단이 사는 가격이 달라요. 왜냐면 먼저 선점한 가수요는 좀 저렴할 때, 그리고 이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실수요자분들이 추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 경기도 계절처럼 이 4계절이 있다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의 계절은 겨울이에요. 그러면 겨울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가수요가 없어요. 약간의 실수요가 있을 뿐이에요. 왜냐면 실수요자분들은 말이죠, 계절 무관으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겨울입니다. 영원한 겨울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때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가수요자분들이 먼저 선점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실수요인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소한 봄이 오고 가수요자분들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내가 사야 되는구나, 이 인식의 필요성을 저는 언급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3번째 팁을 드릴게요. 부동산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부동산은 의식주예요. 그리고 바이가 아니라 리브다. 이게 사는 거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뭐 투자하려고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실수요자분들을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투자성이 없는 부동산 사도 되냐? 실거주만 편하다면 만족하실 수 있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자산을 매수하는 거예요. 의식주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꼭 매수가 아니더라도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를 한다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성이 확보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 많은 부동산 분석이나 여러 가지 수요 공급, 또 개발 호재, 통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부동산 접근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바로 부동산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물론 그 기준 하에서 실수요자분들은 내가 실제 거주할 그 공간에 어떤 그 지역에 편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은 각 나라별로 어떤
정책적으로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있고 그 수치에 도래할 때까지는 계속 긴축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사회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합의를 보게 돼 있고 목표했던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는 정책적인 목표치는 어느 정도 절충된 상태로 충분히 올라갈 소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국내 뉴스를 보지 않고 외신 몇 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흐름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부동산의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의식주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를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지금 조금 더 싸게 사고 조금 더 비싸게 팔고 등등등 이게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긴 안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은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 내 집 마련 검토를 지금 이 시국일지라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뉴스 보면은 대부분은 다 좀 안 좋은 그 지역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거래 침체, 힘들다, 어렵다, 뭐 거의 끝났다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유독 뭐 몇 지역 서울의 중심되는 핵심 자리, A급 자리들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벌어지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양극화라고 해요. 저는 양극화란 말도 맞겠습니다만은 좀 더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균형 찾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몇 년 전만 해도요. 그 소형 대세라는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소형 대세. 저가의 소형 아파트가 많이 오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고가의 대형 아파트는 잘 못 오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부자병법은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저평가 대형 아파트가 뭐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등등 수년 전부터 이 어떤 대형 트렌드를 예견을 해왔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대형 사면 망한다. 38평형, 39평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4자만 나오면 안 사니까. 근데 대형을 다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어땠습니까? 소형 20평대 거품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형은 거품이 이만큼 차 있고 뭐 고가 대형 아파트들은 사실 명분만 뭐 네임밸류만 있을 뿐이지 거품이 되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꾸로 되고 있죠. 이 균형을 눌려있던 고가 아파트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최근 한 1년 넘게 나왔던 뉴스 기사예요. 근데 우리는 이 현상만 보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만 오르네. 용산만 오르네. 다른 지역 다 죽순에 끝났네. 근데 이것은 최근 벌어진 그 단편적인 현상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퍼센트, 2006년도부터 쭉 상승했던 퍼센트를 보게 되면 광명의 그 조그만한 이 소형 평형대 아파트들이 강남의 모 아파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건데 근데 문제가 또 벌어집니다. 균형점에서 멈추지 않고 균형점을 뚫고 올라간 고가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파트들을 지금 추격하는 게 옳은가에 있어서는 그렇진 않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지켜봐라. 물론 뭐 토지거래 허가 등등의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눌려있는 강남 이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 외에는 기본적으로 A급지에서 고평가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진 상태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한때 소형 대세 속에서 굉장히 고평가됐던 이 소형 아파트들이 또 저가 아파트들이 지금은 오히려 균형점 이탈에서 훨씬 더 저렴한 이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따라서 고평가와 저평가가 지금 극명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뭐 1급지, A급지, 뭐 강남의 아파트들, 용산의 아파트들은 중하급지 시세를 나몰라라 한 채, 쉽게 말하면 무시한 채 계속 나홀로만의 어떤 그 추가적인 신고가 갱신과 끝도 없는 상승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이 서열, 또 급지, 또 지역별로, 또 유형별로 상당히 견고한 끈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그 어떤 그 부동산들의 가격의 저평가 여부를 다 무시한 채 뭐 소수의 부동산들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저평가 부동산이 맞다면은 정확한 타이밍 우리가 맞출 수 없을 뿐이지 때가 되면 다 균형점을 찾아서 다시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저평가 여부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올바른 판단이고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서두에 드렸던 겁니다.
일단은 그 악순환의 고리가 맞는가부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대출, 가계대출, 특히 부동산이 담보대출의 문제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일단 담보대출에 대해서 보면은 2023년도 기준으로 여러분, 대한민국 주택의 시가 총액은 6,839조예요. 사실 이거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얼마냐? 이것은 뭐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 2, 4분기 기준으로 1,092조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 주택의 시가 총액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약 16%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전체를 본 거예요. 전체를 본 건데 이게 정말 그렇게 대한민국 주택담보대출이 위험한 상황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아니다. 다만 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자라는 취지로는 오케이. 다만 지금 이미 엄청나게 막 거품이 차 있고 이건 당장 톡 건드리는 순간 어떤 트리거만 있으면 터질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DSR도 있고 그 전에 ATV, DTI도 있고 그리고 한때는 15억이 넘으면 담보대출 아예 제로. 이게 뭐 재작년에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실요 담보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운영을 해온 나라예요. 나름대로 관리가 돼 있는 나라예요.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따지자면은 당뇨병이 아닌 상태에서 혹시 너 당뇨 될 수 있어?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운동해야 돼. 뭐 이런 건 좀 피해야 되고 이런 건 좀 먹어줘야 돼. 이거를 잘 지켜온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진짜 중요한 가계대출은 위험한 가계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니라 자영업자분들의 그 대출이 제일 위험한 상태로 저는 이제 보여진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부채의 악순환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부채. 계속 계속 이제 빚을 지고 말이죠. 근데 말이죠. 저는 이 악순환이라는 표현도 약간은 모순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이 거대한 자산을 어떤 투자 목적이 아닌 내 집 마련 차원의 어떤 접근하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대출로 옥죄다? 대출이 부채니까 부채를 관리하려면은 부채를 줄이려면은 대출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 대출을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내 집 마련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국가가 지향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채가 급하게 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어떤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짜고 국민으로서 의식주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을 부채라는 어떤 이런 뭐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차단시킨다?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모순이에요. 따라서 적절하게 관리해야 되고 말 그대로 부채를 줄여야 한다라는 말은 저는 아예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채를 줄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화폐를 소멸시켜야 돼요. 불태워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유동성을 없애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 경제에서 유동성이 뭡니까? 우리 인체의 피예요. 피를 줄여들게 만들어야 된다? 어디서 어떤 쇼크가 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부채의 증가가 당연한 현상이에요.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부채를 줄여야 한다 이 말은 절대 쓰면 안 되는 얘기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가계부채, 담보대출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수준은 아직은 사실 아니다. 이 말이 또 되게 큰 논쟁이 올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 아닙니다. MZ세대 분들 중에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월세 낼 돈이면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 수도권 내에 위치하는 반등을 하지 못한 힘이 약한 이 부동산들 중에서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하락세가 멈추면서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가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0 넘었어. 너무 뜨거워. 너무 높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즉 올바른 매도 타이밍은 답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부자병법 시즌2 애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